그러면 이 유해 발굴이 네네. 과거사 그 정리위원회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서 비로소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아,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예. 일단은 보면요. 예. 왜 유해 발굴이 상행하는가? 예.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근대 국민국가주의와 이게 유해 발굴이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요. 한국 전쟁 때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던 거 아까 그림은 다 설명을 드렸고, 그죠? 예.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유해 발굴 역사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약간 드리겠습니다. 예. 노무현 정권 이전에서도 유해 발굴이 이미 있었거든요. 유해 발굴이 있었다는 얘기죠. 가장 최초의 유해 발굴은 4.19 혁명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4.19 혁명이 우리나라의 그 트랜지셔널 저스티스에서 가장 첫 번째의 그 트랜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이행 시점이에요. 그 민주주의 정부로 가는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는 게 이행기의 정의인데 그 이행하는 거 있죠. 왜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 그렇죠. 과도기적. 요사인데 이때 난리가 났었죠. 4.19 때. 뭐 예. 아시겠지만 뭐 4.19 때 막 데모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막 뭐 장면 정부가 뭐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다고 그 데모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갇혀있던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그렇죠. 확 터져 나온 거죠, 그죠? 예. 특히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이 다양한 유족회가 결성이 되는데요. 경상남도 피학살자 유족회, 경주 피학살자 유족회, 마산 피학살자 유족회. 잠깐만요. 예. 근데 4.19 혁명과 5.16 쿠데타 사이가 한 달도 채 안 되잖아요. 1년입니다, 1년. 1년이 그 다음입니까? 죄송. 이 멕시코 오래 계셔가지고 한국 역사를 다 잊어버리셨는데. 그러니까 4.19 이후에 그 5.16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예. 요 지금 그 1년 사이에. 이 1년 사이에 벌어지는 1년 사이에 이만큼 이제. 예. 근데 이 유족회를 막 유족회가 결성이 되거든요. 예. 결성이 되는데 이 유족회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이제 이 유족회들은 막 결성이 됩니다. 되는데 이 유족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버지가 사라지셨는데 제사를 못 지냈잖아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렇죠. 시체를 발굴해가지고 그렇죠. 빨리 제사를 지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유족 중심의 장의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전부 다 보시면요. 유족회 이름이 금창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밀양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동네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거창 묘비 건립 추진위원회. 이게 소위 말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지금 뭘 만들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세월호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월호 학부모들이 이 세월호의 이상한 측면과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 세월호 장의위원회를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기는 지금 진상규명을 안 하고 장의위원회. 장의부터 먼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리미널리티를 놔두고는 진실규명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시제부터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의미가 그러면 1번이었던 그 거죠. 리미널리티를 네. 없앤다. 네. 이런 것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서네요. 사람들이 그런 기간이 있다고 아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가요? 그 교수님께서 모든 인류는 다 그렇죠. 이슬람도 그렇지 않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그런 거 뭐 저기 리미널 피어리어드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보통 느끼는 거라고.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다 구체 정상적인 그렇죠, 죽음인데 그렇죠. 뭐 옛날 뭐 파라오 시대나 뭐 티베트의 그 장례나 네. 다 정상적으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죽음이 이제 존재하는 건데 이제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죽음이 너무 많이 생긴 거니까 그게 이제 다루고자 사실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죽는 경우도 그것도 그렇죠. 사실 근대 네. 국가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고대 국가에서도 전쟁을 있었지만 하지만 전쟁하지만 예, 숫자가 예, 이렇게 뭐, 작죠, 예, 훨씬. 예.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란 것은 생명이 아니죠. 뭐 먼저 그러니까. 시대 때야. 예, 예. 그야말로. 예. 그 사람이 주인이 죽으면 말과 뭐 화인들을 맞아요. 같이 부장하니까 그렇죠. 뭐 하나의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이제 맞습니다. 가치 체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는 따질 수가 없고 이제 근대 국가 이후에 그렇죠.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저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장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는 진실규명, 진상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유해를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발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경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 사진입니다. 이 경주 지역에 지금 저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를 주동하셨던 분이 김하종 어르신인데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 김하종 어르신은 경주 지역에서 선생님을 하셨어요. 선생님 하시고 그 동생과 함께 쌍둥이 동생과 함께 저 경주 지역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를 했는데 그 옆에 보시면요. 조국의 산천도 고발하고 푸른별도 증언한다. 뭐냐면 학살자가 죽을 때 조국의 산천도 다 보고 고발하고 푸른별도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살인마 이허부 잔당들아 이 땅 위에서 물러가라 그 했는데 이허부라는 사람은 경주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을 가장 많이 한 경찰의 이름이에요. 이 이허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경주 지역에서는 그래서 저런 플랜카드를 걸고 저게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경주지구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를 한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잘 보시면요, 지금 앞에 앉으신 분들이 보통은 있잖아요. 왜 집회 저게 하나의 집회지 않습니까, 그죠? 집회인데 집회에 가면은 우리 데모도 잘하기 위해 가지고 옷도 이렇게 입고 가는데 저때 당시만 해도 모든 참석자들이 소복을 입고 왔어요. 네. 예, 왜? 입으신 저게 거죠. 집회가 아니라 제사라고 봤기 때문에요. 저기 제사예요, 제사. 저게 일종의 그 마니페스타시온, 그 소위 시위의 성격도 가지지만 시위보다는 오히려 제사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복을 입고 저거 만장을 저거는 이거는 김해진영 유족회인데 김해진영 유족회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저 만장을 가지고 저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소복을 입었어요. 네, 다 소복을 입었잖아요. 장례의식. 장례인 거죠. 저기 시위가 아니라 장례인 거죠.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리미널리티가 그만큼 의례적 조건을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빨리 치워야 되는 거야. 빨리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너무 막 저거 찝찝해 죽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예. 이거 보세요. 이게 마산 유족회입니다. 마산 상공해소에 모인 유족들인데 지금 유족들 다 소복 입고 오셨죠. 와가지고 저렇게 우는 거예요. 저게 시위예요. 그러니까 저게 1960년대 4.19 이후에 일어난 시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4.19 이후에 비로소 네네. 6.25 때의 죽음도 지금 그때 그렇죠. 10년 뒤에 10년 뒤에 이때 이제 4.19가 갑자기 해방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막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때문에 이승만이 물러났어요. 이게 어디냐면 이게 대구입니다. 아, 대구. 예, 이게 대구 상공회의소 이것도 대구 시민회관 바로 앞인데요. 대구 시민회관 앞에서 대구 당시에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모스크바 그러면 어디였냐면 대구였습니다. 대구가 가장 야당성이 강했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 유족회가 전국에서 가장 큰 유족회입니다. 대구 경북 유족회가. 자, 이렇게 대구 경북 유족회가 모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근데 거죠. 대구 경북이라면 지금 TK 중심인 거기란 말이에요. TK가 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들어오고 나서 이후고 그 이전에는 한국의 모스크바 그러면 대구예요. 대구에 가장 좌익도 많았고 운동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1960년대 유족회 조직도 대구 경북 유족회 가장 셌습니다. 희생자도 많았고. 작동강 전투. 그다음에 민간 학살이 어디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냐면 인민군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에서 많이 죽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상 코발트 지역 사실 코발트 광산 유명하잖아. 2,000명 이상이 학살된 곳 아닙니까? 코발트 광산은 교전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경산. 교전 지역이 아닙니다. 아닌 그쪽. 그런데 그쪽이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동조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하는 것처럼 권력자의 눈에는. 그다음에 당신은 심증 가지고 죽였잖아요.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주겠잖아요. 지금 현재 죄형 법정주의에서 가능성을 죽일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당연히. 대구 쪽이 특별히 동조할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경상남북도 빼고는 전부 다 인민군이 다 진주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배신자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예. 그쪽이 점령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저기 국군 측에서 보기에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예. 동조할까봐. 그다음에 굉장히 무서웠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한 명이라도 삐끗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와, 진짜 정말 어불성설이네요. 예. 저게 어디냐면 거창입니다. 예. 거창 유족들은 그 10년 전에 돌아가셨던 사람들의 유해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유해 크기에 따라 가지고 합동으로 남자 지묘, 여자 지묘, 아동 지묘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자 그다음에 어린이 이거 나누어 가지고 저렇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저게 뭐냐면 가장 최초의 시위죠. 저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의 모습은 굉장히 제사와 연관된 모습을 많이 띠고 있었고요. 저 제사와 연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리미널리티 때문입니다. 그 어중간한 상태를 빨리 극복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건 어디냐면요. 유가족의 오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해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유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울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부터 사진이 좀 화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이해를. 옛날 사진이 예. 이거는 60년대 당시. 예. 이건 1960년대 잘 안 보시는데 저 깃발이 뭐냐면 대구 경북 유족회 깃발입니다. 저기 대구 경북 유족회 깃발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유족들이 다닌 거예요. 저렇게. 근데 이 사진들을 지금 찍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저 사진을 원래 그 대구 경북 유족회 회장을 하셨던 이원식 선생님이 관련된 사진들이에요, 전부 다. 이 이원식 선생님은 대구 경북 유족회 회장을 하셨고 전국 유족회 회장을 하십니다. 그때 대구 경북이 가장 셌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드리겠지만. 다음 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쿠데타 세력이 전국 유족회 간부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왜냐? 국군하고 미군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당연히 빨갱이지. 그게 빨갱이 아니라고 하는 놈들이니까 너네들이 빨갱이구나 이래 돼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원식 선생이 사형을 선고받아요. 사형을 선고받아. 그래서 그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이 사진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광달 선생님이라고 이원식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원식 선생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냐면 6.25 때 이원식 선생도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이원식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다행히 그때. 집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대신 이원식 선생님이 엄마를 끌고 가 죽여버렸죠. 대사를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광달 선생님 그 아들이죠. 이 아드님도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게 많이 컸겠죠. 그렇겠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엄마의 억울함을 파헤치기 위해서 유족회 활동하다가 또 간첩죄로 감옥에 갔죠. 그럼 이 사진은 그 이원식 선생님이 직접 찍. 이원식 선생님이 직접 찍거나 그 찍힘을 누가 찍은 그런 사진을 지금 이광달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광달 선생님 사진을 제가 원본을 입수를 못 해가지고 이광달 선생님. 그러면 이원식 선생님은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진들이잖아요. 네네네. 이러한 사진을 찍으신 이유가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뜻이 있어서. 그다음에 실제 이분은 장례위원회 혹은 제사처럼 했지만 실제 시위를 주도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 운동을. 이거 좀 흐린데 지금 이게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발굴한 유해들입니다. 저 유해 발굴할 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학적으로 안 하죠. 그냥 막 이거는 유족들이 발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빨리 무덤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CSI나 아니면 법인류학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왜냐하면 무덤 만드는 게 여기 경북지구 피학살자 유족회라고. 그다음 거기에서 발굴된 유해들을 이제 1960년대 이것도 대구 유족회입니다. 발굴하고 나서 무덤을 만들어서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양복 입은 사람이 이원식 선생님입니다.
예,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유해를 매장하고 예. 경북지구 피학살자 유족회 깃발을 들고 회원들이 지금 오는 길이에요. 이게 매장하고. 예. 이렇게 매장하고 나서 이거는 그 유족회 관련 그 통지문들입니다. 양민학살 뭐 피학살자 신고서라고. 이게 뭐냐면요. 뭐 악보같이 생겼. 예, 맹서의 깃발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유족회 회가예요. 예, 아직까지 이 악보가 남아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이처럼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운동을 했다는 거죠. 자, 뭐 사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사진. 이게 김하종 선생 예, 경주지구의 사진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예. 아직도 네네. 많이 살아 계신가요? 지금 많이 살아 계시죠. 이 김하종 선생 경주지구에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직접 그 사건을 목격한 분들이 살아 계신 거니까 아니면 네네. 후손들입니까? 목격한 사람들도 살아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일어난 5.16 쿠데타 때문에 예. 전부 다 잡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서 네. 소위 말해가지고 아무도 이제 그 사실 이야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퍼블릭 시크릿이라는 뭐 이상한 게 하나. 예. 이게 뭐냐면 당연히 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그걸 비밀로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몇 년 동안 유지되냐면요. 50년 동안 유지됩니다. 네. 1999년까지. 1999년까지. 예. 그게 1999년에 뭐냐면 노건리 사건이 공론화되거든요. 노건리 사건 공론화되기 그럼 전까지 각 가정에서 예. 우리가 6.25 때 예.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버지가 죽었다 이런 걸 숨겼단 말입니까?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그때는 얘기하면 딱 빨갱이고 예. 이게 뭐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뭔가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예. 이런 거. 예. 연전이면 91년입니다. 아, 이게 그냥 다랑시굴이라는 곳인데요. 이거 제주도네요. 예, 제주도에 굴 안에서 막 가마솥도 나오고 막 오막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왜 저거 그 뭐죠? 영화 동막골? 말고 말고? 그 제주도 왜 제주도 말로 감자를 지순. 예. 지순가 그거 보면은 동굴에서 사람들 막 예. 생활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가족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입구에 근데 다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이게 갑자기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민일보에서 이게 특종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등 동굴 생활사가 생활상이 생생하게 돼 있잖아요. 입구에 방화 질식사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입구에다가 불을 놔가지고 사람들이 다 질식사 해버렸는데 이거를 이 유해들을 그대로 발굴을 못하고 예. 저거 된 거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족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나중에는 했는데 그 유족이 경찰 안기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그 김영 앞바다에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퍽퍽 화장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왜냐하면 이거 계속 잡고 있어봐야 자기도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 이런 식의 이제 죽음에 대한 이게 그 동굴 안에 돼가지고 그 유해들을 보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저때 제주 4.3 연구소 관계자분들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주로 연구를 했거든요. 답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고를 수습해서 네. 화장을 해서 빨리 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경우는 뭐 리미날 피어리어드라 치면 일단은 정리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의뢰 과정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해결되지 못한 영원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예요. 가슴속. 그다음에 이게 95년도인데요. 고양 금정굴. 옛날에 일제가 그 한국의 고양이라면 경기도 고양. 경기도 고양시. 거기 한국에 무슨 일제가 저게 금관 같은 게 많다고. 구멍을 원체 많이 뚫어놨는데 6.25 때 또 사람 죽이는 데는 땅 파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 그 굴 속에다가. 그러니까 파놓은 땅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는데 고향 금정굴 안에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159겁니다. 이게 1995년도에 발굴이 됐는데 방송국하고 시민사회단체가 발굴을 했어요. 했는데
이걸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약 20년 동안 서울대 시체 해부실에다 갖다 놨어요. 이 시체 해부실에다 저분이 이제 유족분이신데 약 15년에서 20년 동안 저 시체 해부실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렇게 유가족들이 왜 누군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아버지는 저기서 돌아가시는 것 같고 근데 저 유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 또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족들이 저 시체 해부실에 가가지고 이 설이나 추석이 되면 저렇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사실은. 저거 왜 저기 밝혀서 돌려주지 않죠? 어떻게 DNA?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요즘 그 우리 저 국민들이 CSI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이때만 해도 20년 전이니까 네. 99년이면 네. 딱 20년 전이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저 유해가 이제 안장이 됐습니다. 고양시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저때까지만 해도 서울대 그 법의학팀 저게 어디냐면요. 저런 유해가 어디 있었냐면 서울대 옛날 그 법의학팀 의대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대학로 있잖아요. 동승로. 거기에 여기 동승로에 있는 거예요. 저게 대학로에 사람들 깜짝 놀랄걸요. 대학로에 그렇죠, 저런 유해가 저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서울대병원이 있는 예, 거기에 그 왜 법의학과가 예, 거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쪽으로 지나가면 귀신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때 저 성균관대 다니는 언니가 뭐 예. 비슷한 얘기 들었고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건이 사건 근데 마침 이렇게 이제 공론화가 안 되었던 사건들이 노건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공론화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노건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국민들한테 미군은 구세주죠.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근데 미군이 한국 사람을 죽였다?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냐 민간인 학살의 범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군이 건드린 사건을 민간인을 죽인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한국군이 한국 사람 죽인 것은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건이가 터지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1999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네. 노건리 사건이 네. 어떻게 알려지게 됐죠? 노건이 사건은 원래 어떻게 했냐면 왜냐하면 미군의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충북 영동군에서 나왔는데 충북 영- 영동군에서 예, 예. 노건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 원래 한국전쟁 처음으로 투입되는 미군들은 예. 미국에 있던 미군들이 아닙니다. 도쿄에 있던 미군들이 옵니다. 그 얘들은 그러니까 점령군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얘들은 5년 동안 네. 일본 사람들이 미군정에 굉장히 친절했거든요. 적극적이었고 오. 전투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애들이요. 처음으로 왔는데 북한군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한 게 있었어요. 처음으로 뭐 경기도 오산인가 어디쯤에서 처음으로 교전을 하는데 미군이 그때 당시로 뭐 증언을 들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군이 정말 전력을 다해서 남으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 전력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그 남은 아래에서 죽고 싶겠어요? 미군이 자기들이 왜 여기 와서 죽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아까 피난민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군이 도망가는데 피난민도 같이 피난을 가잖아요. 네. 그렇겠죠. 피난민 속에 게릴라가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첩보냐면 피난민을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 무슨 명령까지 떨어지냐면 흰옷 입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라. 이렇게 된 거. 당시 다 흰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해필은 왜 흰 옷 입은 사람이 이제 저거예요? 한국 사람 믿지 말라 이 말이지. 한복 입잖아, 한복. 한복 예. 입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그때부터 미군이 이제 피난민들에 대한 정책을 하는데 예. 그런 의심과 그다음에 공포 이런 것들 섞여가지고 노건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 민간인한테 집중 폭격을 하고 사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 약 300명이 죽습니다. 충북 영동군 노건리에서. 근데 노건이 사건은 누구한테 알려지냐 하면
이 쌍굴다리라는 곳에다가 모아놓고 사람들을 3일 동안 못 나오게 쏜 거예요. 총을. 기총소사를 하고 그 막 살아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끔찍합니다. 언니가 막 동생을 좀만 동생을 막 보호한다고 있는데 막 언니는 동생을 보호한다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 엄마가 죽으니까 처음에는 막 슬펐는데 나중에는 아버지 엄마 그 시체를 바리케이트 삼아가지고 막 숨어 있다가 또 막 동생은 울지 그러니까 울지 마라 그러는데 보니까 눈이 찝찝해가 안 되겠다고 막 동생이 막 겁이 나가는데 보니까 이 총알이 일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눈알이 덜렁덜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은 울고 그랬는데 눈알이 막 그 아픔도 못 견디는 거예요. 계속해서 총을 쏘지 그 다리에서는 못 나가지. 그러다가 갑자기 군인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겁이 나가 못 나간 거예요. 누가 와서 그걸 구해주냐면 인민군이 와서 구해준 거예요. 이제 미군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인민군이 와가지고 그럼 누구 없어요?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노건인 사건이 공표가 된 거는 인민군 신문에 납니다. 그게 가장 처음으로 인민군 신문에 나고 그게 나중에 국제범죄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거를 무마하고 있다가 1999년도에 AP통신에서 그 작전 통신이나 아니면 통신문 기록이 비밀 해제돼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사를 써가지고 AP통신이 그걸로 퓰리처를 받죠. 노건일을 가지고. 노건일. 예. 그래서 AP통신팀이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최상훈 기자라고 있습니다. 그 최 기자는 그 메나 저 영남도 출신인데 그 사람이 AP통신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팀을 이뤄가지고 이거를 터뜨리죠. 그다음에 1999년이요. 예, 그게 99년이에요. 그러면 저 딴 말이지만 피카소의 그림은 언제 그려졌습니까? 그건 훨씬 이전이죠. 그건 훨씬 예, 그냥 예, 그 사람은 그러면 예. 피카소는 그냥 얘기로 듣고 예, 얘기를 듣고 이런 진상만. 아마 한국에서의 학살은 제가 알기로는 1950년대 그려졌어요. 예. 그러면 한창 전쟁 중일 때. 전쟁 중일 때 그렸어요. 아마 1950년 아니면 51년에 그렸어요. 피카소. 그래서 이제 노건이 사건이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건이 사건의 여파가 엄청납니다. 왜? 미군에 의해서 학살이 되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있었던 사실이 이제 공식화돼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잔챙이 수준의 한국군의 학살도 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4.19 이후 처음으로 2000년도부터 다시 유족회가 결성이 됩니다. 다시 이때부터. 그럼 4.19가 60년이죠. 60년이면 예, 40년 만에 유족회. 그럼 40년 동안 그 유족들이 말을 못 하고 살았다는 그게 얘기예요? 퍼블릭 시크릿. 공공의 비밀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과거사 청산이라는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그때가 김대중 정권 정부였고 그다음에 당시 처음으로 그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과거사 청산이 나오고 이제 막 이제 발굴에 대해서도 다시 나오는데 이미 이때 발굴을 할 때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자나 인류학자들이. 그러면서 옛날에 유족들이 하던 그런 발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좀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약간씩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우연하게 그런데 민간 학살 유해 발굴이 하면서 또 유행하게 된 게 저런 전사적 유해 발굴도 같이 또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사적 유해 발굴은 또 왜 그때쯤 되냐면 2000년 때부터 김대중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예전에는 왜 6.25 기념일에는 뭐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뭐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보던 날을 뭐 이렇게 막 멸공의 횃불 뭐 이런 것만 하면 됐는데 2000년부터는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6.25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멸공이 아니라 반전의 분위기가 조금 있고 이제 앞으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계속 공산주의 나빠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때 빅히트를 친 게 뭐냐면 바로 전사적 유해 발굴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2000년도에 기획됐거든요. 1년짜리로 기획됐다가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계속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그전에는 그럼 전사자들도 유해 발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도 구천을 떠도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리미널리티죠. 그런데
두 개의 리미널리티인데 이것은 뭡니까? 근대 국민국가의 국가주의가 강하게 내재된 리미널리티죠. 네, 하나는 성격이 다르네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발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국가주의와 반대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죠. 근데 이 유족들이 이 전사조 유해 발굴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뭐냐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유해 발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서 민간인 학살 옛날에는 유족들이 막 장의사 발굴하듯이 막 유해를 막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끄집어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의학팀이 들어가고 고고학팀이 들어가고 인류학팀이 들어가가지고 증언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막 증서를 이거 제토를 하고 수평적 제토를 하고 그다음에 법의학팀이 들어가서 그 유해의 트라우마를 조사하고 막 이런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2000년부터입니다. 이제 이 책 표지에 있는 사진이 2005년도에 발굴한 겁니다. 대원골에서 코발트 광산 근처인데요. 여기서 발굴한 이제 유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발굴 이후부터 비로소 네네. 좀 어떻게 이후고 이제 죽었는지, 네네네. 어떻게 죽었는지 상황 같은 것을 네네네. 좀 조직적으로 알게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진실화해위원회 차원에서 유해 발굴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저걸 이제 제가 이제 저걸 담당했던 건데 이게 처음으로 국가주도 발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희한한 사례입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주도 주도 유해 발굴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근데 국민국가는 국가에 의한 죽임을 발굴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근데 예. 그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서 아르헨티나- 진실화해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아니 아르헨티나의 EAAF 있죠. 예. 에키포 아르헨티노 안트로폴로이아 포렌세. 예. EAAF는 사설 조직입니다. 국가기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와, 정말. 독도르 스노우라고 예. 미국 사람이 만든 사설 조직 발굴 단체예요. 그 발굴 단체가 예. 코미시온 에스페시알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의 예. 발굴을 도와준 거죠. 발굴을 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 지금 국가가 주도를 한 거죠. 그래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개에 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약 1,700구 정도의 유해를 발굴합니다. 1,700구. 그래서 그럼 요 기간 지금 2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3년이요. 7, 8, 9. 7, 8, 9, 3년이네. 네. 4년 동안 그럼 실개소에 대해서 예. 그냥 여러 명이 일을 했겠네요. 아니요. 저 혼자서 일을 했어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네. 유해 발굴 제가 뭐 남들이 이야기할 때는 유해 발굴 팀장이라 그러는데 네. 우리 팀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 혼자 운영하는 예. 연구소, 예. 혼자 예. 운영하는 팀. 그래서 제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렇게 아니 발굴하는데 저 혼자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용역을 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인부들을 고용을 아니 인부도 제가 없어요? 제가 오만 전 대학을 다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꼬셨어요. 아니 그 그럼- 교수들을 꼬셔가지고 하는 거죠. 팀을 만드는 거죠. 그 누구야?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안신원 교수를 꼬셨고요. 2007년에. 그다음에 그때 아시는 교수도 열심히 갔어요. 하셨죠. 예, 충북대학의 박선주 교수도 하고. 꼬셨고 그다음에 또 이걸 하려면 인류학 팀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2007년도에 정병호 교수님한테 가니까 정병호 선생은 도저히 시간이 안 나고 바빠갖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한테 또 부탁을 하고. 근데 선생님은 특별히 이거 진실화해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이 유해 발굴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최초로 유해 발굴을 했다니까요. 2002년부터. 그냥 일이 있다 그래서 갔더니 유해 발굴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2002년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코발트 광산 있잖아요. 그래서 코발트 광산 유족들이 예. 뭘 유해 발굴을 하는데 보니까 나는 그래도 인류학을 하면서 부전공이 고고학이지 않습니까? 예. 난 그래도 땅을 좀 파봤잖아요. 내가 보니까 저렇게 발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02년, 2005년, 2006년 코발트 광산하고 인근에 있는 발굴을 제가 했죠. 그런 정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 국가 차원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해 발굴을 하기로 이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렸죠. 계획서를 예. 올렸더니 나 그쪽에서 당시 송기현 위원장 꼬시고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려고 그랬냐면 야 힘들죠.
발굴하고 나서 그 뼈 어떻게 할 건데 이거 해. 그렇죠. 발굴 세계적으로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 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꼬시고 뭐 아.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문제 해결이 됩니다. 아예 파지도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내가 막 가서 설득했죠. 내가. 예.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직장을 스스로 예. 이제 만드셨군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다음부터는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부터 이제 2010년에 문을 닫았죠.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과거사.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남미 쪽에도 이 위원회가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시작이 된 거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중단이 됐는데 예. 2014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다음 민족문제연구소 예. 등등 해서 저하고 해가지고 시민 14년부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예.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지금 미발굴된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발굴을 끝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국가에게 토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그렇죠. 전술이다 이거는. 예, 예,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그 화면도 네네네. 첫날 화면도 네네. 그 그렇죠, 그렇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작년 2월에 충남 아산시에서 예. 항상 2월마다 2월 마지막 주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개학하기 전이고 자원봉사자들이 그때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월에는 너무 추워서 땅이 얼었기 때문에 발굴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2월 마지막 주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월 마지막 주에 발굴이 예정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어디서 발굴하고? 지금 발굴지 최종 결정하는데 대전 아니면 저기 어디야 충북. 그 만약에 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네네. 일반인이라든가 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사람들도 다 자원봉사 할 수 다 올 수 있습니까? 있죠, 다 올 수 있죠. 민족문제연구소에 예, 예. 연락을 하면 우리가 저거 나중에 저 팜플렛이 나갑니다. 예. 나가면 일당은 없지만 숙식은 무료로 제공해주고. 일당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경상 코발트 광산의 1차 현장 설명회가 끝난 뒤의 사진인데요. 지금 저기 서 있는 분들이 유족들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 뼈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실? 진짜 이제 참담할 우리 것 DNA 작업은 예.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엄두도 못 내는 거죠. 너무 많아서.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다음에 보시면 코발트 광산이 이렇게 수직 낙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뼈가 이렇게 다 분산이 돼 버리잖아요. 어느 게 한 사람의 한 세트인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저 DNA 하려면 저거 조각조각 다 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해야 돼. 예.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수백 조각. 예. 한 사람 이게 찾기 위해서. 이거가 작년에 제가 발굴할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기 막 학생들하고 많이 앉아서 발굴하고 있는데 저분들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저렇게 이제 충남 아산에서 주로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 분들 많으시고요. 정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이틀씩 자기 고등학생 학생 데리고 와서 이틀 동안 발굴하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연관 없는 아무 연관 없는데 그 자기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옵니다. 자식들한테 가르칩니다. 이 뼈가 어떤 뼈고 그다음에 네가 지금 발굴하는 게 어떤 건가. 근데 그 부모들은 그게 정말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 애들 깨어있는 이게 평화 교육이죠. 예. 시민 교육이. 저는 근데 그런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럼 어디서 소식을 접했을까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저희 그럼 다 알죠. 나갑니다. 나가는 그걸 보고 오는데 예. 저는 아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애들 데리고 많이 옵니다. 특히 고등학생, 중학생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반드시 뼈도 한번 만져보게 하고 예. 씻고 하게 뼈 세척도 하게 하고 그런 걸 꼭 시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 정말 야 내가 지금 부모지만 나는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뭐 유해 계측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앉아갖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유해를 이제 저거 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해 발굴이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웃기는 게 저 유족들도 여기서 발굴하거든요. 같이. 예. 근데 유족들이 이렇게
아버지 유해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유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구경만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면서 1960년대는 어땠어요? 막 본인들이 막 긁은 긁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께 누군가를 막 찾으려고 옛날에 제주도에 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유해가 있는데 시동생한테 자기는 못 가겠고 남편 죽은데 시동생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시동생 보고 뼈 하나만 찾아오라고 그거 가지고 제사 지내면 된다고. 근데 형님이 키가 컸기 때문에 뼈 중에 제일 긴 걸로 찾아오면 된다고. 그래가 그 시동생이 가가지고 긴 뼈를 찾고 막 이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만 제사 지내면 끝이에요. 1960년대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미널리티에 대한 의례적 과정은 없어지지만 그게 개인적 리미널리티에 대한 의례적 과정으로 이게 없어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뼈만 딱 찾아가지고 아버지 제사만 딱 지내고 그다음에 딱 이제 신망이 딱 끝 이렇게 하면 끝나면 뭐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왔겠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형님이나 자기 남편이 죽었던 그 죽음은 물론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아픔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큰 아픔이죠. 큰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 유족들은 너무나 이것을 개인적인 장애 문제로 접근해가지고 자기 의례 문제만 리미널리티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간섭을 안 하려고 되는 거예요. 그다음 진실규명의 목적도 뭐냐면 빨갱이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개인적이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형님이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빨갱이로 몰려가 죽었잖아요. 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형님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거를 밝혀주는 데 있어요. 그럼 빨갱이가 아니면은 그러면 오히려 유족들이 더 빨갱이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냐면 우리 남편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측면을 더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빨갱이 욕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빨갱이라는 담론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일을 하면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빨갱이 담론 혹은 빨갱이의 기능을 없애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빨갱이로부터 탈출하는 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리미널리티를 너무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면. 근데 이제 유족들이 저런 발굴장에 와가지고 발굴을 하잖아요. 제가 시켜요. 유족들 오면은 발굴하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있을 때는요.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많은데 특히 유해를 과학적으로 발굴하잖아요.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뒷다리고 이게 앞다리고 그다음에 저거 이게 팔이고 그다음에 이게 스컬이고 이게 두개골이고 막 하면서 가만 보자. 이 사람이 치아가 몇 개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한 3일 동안 발굴하면 저는 조금 느낍니다. 뭐냐면 유족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이게 우리 아버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낍니다.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바로 사회적 개인적 의례에서 이 의례는 사회적 의례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중요하죠. 왜냐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픔을 극복하는 그런 수준에 넘어서는 게 아니라 전 사회가 합치단결해가지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기념과 유령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 개인적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더 큰 의미의 무덤이 있어야 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그래서 그걸 저는 이 책에서 뭐라고 적었냐면 사회적 의례라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그래서 이런 국가폭력과 유해 그다음에 이런 유해 발굴은 개인 의례가 아니라 사회적 의례로 전환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 사회적 의례로 전환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초반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유해 발굴, 이 유해라는 게요.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 하나만 있으면요. 그걸 통해서 수백만이 직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뭡니까? 밀랍화되어 있는 김일성 주석의 시체라든가 레닌의 묘소라든가 호치민의 묘소 죽은 사람을 통해서 결집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은 굉장히 크죠. 유해는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이 상징성이 있는 유해들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제가 몇 번 눈에 이야기 드렸지만 근대 국민국가는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그렇죠. 레닌이라든가 뭐 네, 그런 거 전부 똑같습니다. 그 죽음을
국가가 어떻게 자기들의 이득에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의례로서 정한된 죽음은 반드시 국가주의의 기능들을 그 죽음에서 국가주의의 기능을 덜어낼 수 있고 조금 시민사회로서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죽음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면요. 그러면서 국가는 생색을 내는데요.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는 자신들이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법률이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법률은 4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창, 함양, 민간인 학살 법령, 노건리 법령, 제주 4.3 법령 이렇게 3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3개 법령 정해져 있는 것 말고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국한된 법령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3개 법령이 있는 데는요. 기념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국립묘지처럼. 거창 사건 묘지가 있습니다. 함양 묘지 있습니다. 노건리 묘지 있습니다. 제주 4.3 묘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민간인 학살은 법령이었기 때문에 묘지가 없습니다. 이건 뼈가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국가는 결국은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죽음에 있어서도 위계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서열화되어 있다고요. 죽음이. 어떤 죽음은 공원에 가는 죽음, 어떤 죽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죽음. 그다음에 그 위에 또 하나 더 있죠. 더 큰 것은 대전 현충원과 동작동 국립묘지와 그렇죠. 같은 소위 말해서 국가는 이렇게 죽음을 위계화시키고 서열화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이게 근대 국민국가의 특징이라는 거죠. 저는 이 국가폭력의 위해 발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죽음의 위계화를 먼저 멈춰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회가 합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해 발굴 후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 에 따라서 위계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해들은 지금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10년도에 중지되었던 진실화해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지금 법안이 7개인가 8개인가 올라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통과돼 가지고 소박한 국민적 의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돈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저보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거창사건 공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민학살 그 공원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소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저는 독일이나 뭐 이런 데 잘 안 가봤지만 그 멕시코만 가도 그 메모리아, 톨레란시아 그 박물관만 가도 정말 소박하게 기념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돈 안 들어가게 해도 그 우리는 그런 기념 방식이 너무 아마추어적인 거예요. 한국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념을 하라 그러면은 막 엄청나게 큰 무덤을 만들거나 이런 방식밖에는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사회적 의례의 기념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죽음들을 소박하게 위령할 수 있는 사회적 체제 이 방식이 그다음에 이 내셔널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 참 들으니까 뭐 이게 드러나는 것은 어차피 크게 보면 국가적 수치이지만 결국 이제 이걸 또다시 극복하지 않으면 이 수치에서 명예로 가는 길은 더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국가적 수치를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 근대국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구상에서 21세기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아픔을 안고 사는 민족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선도적이고 모델을 만들면 앞으로 전쟁과 분쟁 이후에도 다른 국가의 어떤 모범적 사례로 맞습니다. 우리가 평화로 가는 그 인프라와 그 기초를 우리가 닦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노 교수님이 하나의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이제 국가에 의해서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졌던 이 영혼들을 리밀리티를 극복하면서 새롭게 가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놓쳐버렸던
어떤 에센스를 짚어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크게 공감했습니다. 아이고,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류학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거